청이방의 새벽은 유난히도 시리고 차가웠다. 서리빨 같은 공기가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하운용의 방에 켜진 촛불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운용은 밤새 붓을 놓지 않았다. 사르륵 종이 위를 구르는 붓 끝의 마찰음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그가 남긴 것은 정죄된 이별의 서신이 아니었다. 동이틀 무렵 가장 먼저 잠에서 깬 마성탁이 운용의 방을 찾았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주인 없는 방과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종이뭉치였다. 마성탁은 무심코 첫 장을 넘기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청이방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종이에는 해야 할 일들이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파손된 건물의 수리 순서, 독고왕의 세력이 다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한 세 갈래의 철수 경로와 은신 지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종이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묵향이 하운용의 밤샘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성탁은 그 종이뭉치에서 하운용이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무공의 구결보다 더 치밀하군. 자기 안위보다 청이방의 숨죽을 먼저 챙기다니. 이 치밀함이 스스로를 옥죄는 굴레가 되지 않길 빌 뿐이다. 뒤따라온 설란 역시 종이를 훑어내리다 손끝을 떨었다. 그녀는 운용이 밤새 궁리한 생각들에 가슴이 아려왔다. 설란은 묵묵히 짐을 챙겨 떠난 운용의 빈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온기는 이미 가시고 없었지만 그가 남긴 진한 잉크 향만이 독하게 남아 그의 부재를 실감케 했다. 꼭 가야만 했나요? 이곳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거대한 그곳으로? 그의 재능이 그를 잡아먹지는 않을지 걱정될 뿐이다. 부디 그 명석함이 당신을 궁궐의 도구로 만들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하다 정작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말길. 그녀는 그의 빈자리가 이토록 싫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천재성을 미워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낙양의 바람이 그에게 부디 온화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낙양의 중심, 궁궐까지 오기까지는 반나절이 걸렸다. 밤에 출발하여 아침 되어 성문이 열릴 때쯤 도착한 것이다. 하웅용은 이미 낙양 황궁의 거대한 붉은 담벽 아래에 서 있었다. 성문 앞에는 벌써 내관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막은 높은 성벽은 제 아무리 뛰어난 무인이라도 압도당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북소리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권력의 심장부임을 선포하고 있었다. 담장 위로 삐져나온 기와 한 장조차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번뜩였다. 평왕수의 안배로 얻은 천기각 서사라는 이름 없는 말단직함. 하지만 그에게 신분이나 직위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하운용은 황궁 내관의 안내를 받아 천기각으로 향했다. 내관은 온용의 행색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지혜가 잠든 곳이다. 살아있는 놈이 들어가는 건 허락해도 정신이 온전해서 나오는 놈은 드물지. 라고 문지기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경고하였다. 자네 같은 애송이가 며칠이나 버틸지 궁금하군. 황궁의 서구는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지식에 잡아먹힌 자들의 무덤이기도 하니까. 라며 그는 비아냥거렸다. 수많은 서사들이 저 종이더미 사이에서 제 이름도 잊어버린 채 늙어갔지. 라는 노인의 말은 운용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다. 운용은 대답 대신 정중히 고개를 숙였으며 그의 시선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황궁 서구인 천기각을 향해 있었다. 구름조차 쉬어갈 듯한 높이의 천기각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식의 요새였으며 웅장한 철문이 열리자 폐부를 찌른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서늘한 묵향과 오래된 종이의 쿰쿰한 냄새였다. 서구는 으리으리한 규모로 보는 이를 단숨에 압도하였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천장 아래 수십 미터 높이의 서가들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 분류조차 되지 않은 서역의 기서들과 전설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고대 문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운용은 대환멸심법의 기운을 끌어올려 오감을 예민하게 세웠으며 고서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대 고스들의 잔류사념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이곳에서 찾아낼 서역의 비기가 자신의 빙혈진기를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그는 어둠이 깔린 서가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황공의 서고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이처럼 운용을 삼켰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고에는 금군들의 차가운 갑주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서고의 무거운 정적은 날카롭게 찢겨나갔다. 관리인들은 운용을 그저 흔한 서사 중 하나로 치부하며 무심하게 정리해야 할 짐더미를 던져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오직 규율과 기록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그들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움직였다. 운용은 그 무질서한 지식의 바다 한가운데에 자신의 처소를 정하고 그날부터 묵묵히 무거운 책들을 옮기며 분류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의 분서가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책장 너머의 진실을 훑었고 무의미해 보이는 문자들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층층이 쌓인 책더미는 그에게 거대한 산맥과 같았고 운용은 그 험난한 산맥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묵묵히 전진하였다. 때때로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종이에 베어 핏방울이 툭툭 떨어졌지만 그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무질서한 책들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낼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기이한 연기로 일렁거렸다. 수많은 지식의 책들이 그의 뇌리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재구성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황공이 깊숙이 숨기고 싶어하는 세상의 이면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운용은 오후가 되어서야 팽왕수를 만날 수 있었다. 아, 자네 왔는가? 이리로 오게. 팽왕수가 말했다. 여기는 엄중한 곳으로 어떤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서적 창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는 선조왕부터 내려오는 실록부터 중요한 모든 책이 있으며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보관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당분간 분류되지 못한 서고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시켰다. 팽왕수는 일이 있어서 당분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 석 달이나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그가 머물고 있는 처소에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었다. 처소 앞에는 호수가 있었고 호수 가운데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경치가 일품이었다. 밤이면 누군가 정자에 불을 밝혀두었는데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궁궐 풍경 중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운용은 무림인 팽왕수가 어찌해서 궁에서 책을 지키는 하찮은 일을 하는지 참 궁금했다. 낮 동안 미분류된 책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쌓아두었다. 얼마를 해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읽어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인 듯했다. 그리고 미분류 책들이 매일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분류 작업이 줄어들지 않았다. 벌써 궁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다. 무얼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내가 무얼 하고 있나? 청이방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작업을 마친 깊은 밤 하운용은 잠이 오지 않았다. 창가로 비쳐드는 달빛 아래 정자를 보면서 밖으로 나갔다. 궁에서는 밤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는 외진 곳이기도 하고 별도로 담장이 쳐져 있어 좀 자유로운 곳이기도 했다. 궁을 지키는 무사들이 4명씩 짝을 지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운용과 얼굴을 익혔기 때문에 순찰을 돌 때면 목례로 인사를 하곤 했다. 황궁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궁의 화려한 지붕들은 달빛을 받아 차가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조차 이곳의 삼엄한 법도에 짓눌린 듯 죽어 있었다. 작은 호수를 돌다가 정자로 가보았다. 여기 와서 정자에는 처음 와본다. 정자에는 바둑판도 있고 종이와 붓이 있었다. 참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의방 식구들의 그리운 생각에 붓을 들었다. 그리움을 적어보고 싶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붓인가? 한 달은 되는 듯 했다.
그는 종이 위에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그리움과 고뇌를 한자 한자 새겨 넣었다. 보고 싶은 청이방 가족들을 그리며 시를 적었다. 평생을 책과 살아온 그다. 마음속에 글을 적는 건 평상시 공부하던 모습이다. 청이방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은 그리움, 떨어져 있어 허무한 마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현실들을 담담하게 적었다. 나의 기로 초대. 묵직한 다른 시간 속 모난 생각을 굴리면 흩어져 나간 마모된 사연과 흩어진 시간의 파편만 남습니다. 가슴으로 보낸 나의 초대는 멈춰선 시간의 무대에 버려진 기억과 달아난 온기가 부끄러운 빛으로 발가벗겨져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대는 바래지 않는 기억의 문양으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드는 빛의 잔상으로 처음 마주한 그 신비의 모습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축제였던 그대를 다시 나에게로 초대합니다. 울룡이 마지막 시구를 갈무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던 그때였다. 정적만이 흐르던 곳에 바스락거리는 비단 옷자락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함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듯한 파문이었다. 금군들과 마주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그는 몸을 날려 빠르게 처서로 이동했다. 아! 적은 글을 두고 왔는데. 잠시 후 소녀 5명이 여기저기 둘러보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웃으며 정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내가 적어둔 글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주위를 돌아보곤 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무엇인가 적고 있는 듯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주위를 살피다 돌아갔다. 그들이 나오자 순찰무사들이 멈추고 깊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게다 생각했다. 아침 일찍 그는 적어둔 글을 가지러 갔지만 적어둔 시는 없었고 새로운 글이 있었다. 화답.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대의 초대가 시린 마음 따라 내 마음에도 왔습니다. 마모된 사연을 하나씩 매만지던 그 무거운 밤들을 생각해봅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시간 끝에서 부르는 떨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비로운 모습으로 오라 하셨으나 그저 지나가다 이 그리움을 보았답니다.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축제의 등불이 펴질 때 여기 정자에서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 하나가 얼마나 모진 풍파를 가져올지 하운용은 모르고 있었다. 운용은 적은 글을 보고 처소로 돌아왔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궁에서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각 구운파 본사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다. 청동랑은 장문인이 되기 위해 미쳐버린 사부 흑독수에게 독주를 먹여 그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렸다. 사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있는 탄약 속에 하인을 시켜 독을 넣은 탄약을 보냈다. 청동랑은 독약을 먹고 몸부림치는 사부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은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사부, 당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낡은 시대는 당신과 함께 묻으십시오. 이제 구운파는 나의 야망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죽음으로 제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원망은 저승에 가서 나십시오. 당신의 고집이 결국 이 문파를 썩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제 구운파는 낙양의 지하를 피로 물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동랑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장문인의 의자에 앉아 권력의 맛을 음미했으나 그 영광은 찰나의 꿈이었다. 흑독수의 죽음에 분노하고 청동랑의 모욕적인 고문에 이를 갈던 흑골마는 문득 때때로 찾아와 자신을 예뻐해주던 독광이 생각났다. 흉악한 노인이었지만 지나가다 마주치면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던 노인이었다. 결국 흑골마가 독고왕을 불러들였다. 구성의 절정 내공을 얻은 독고왕의 강림은 그 자체로 신의 심판과 같았다. 그는 단 한 번의 수인으로 청동랑의 온몸 기맥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청동랑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독고왕은 싸늘하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동굴의 습한 공기를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자리를 넘본 대가다. 넘보지 말아야 할 자리를 탐낸 죄는 죽음보다 무겁지. 네놈의 피가 구운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천하에 내 이름이 다시 물리게 될 첫 번째 희생으로 말이다. 구운파의 명성은 이제 내 무공을 돋보이게 할 장식풀에 불과하다. 충성심도 없는 주제에 야심만 가득한 놈은 내게 필요 없다. 독구왕은 흑골말의 제3제자로 삼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구운파의 잔당들은 이제 독구왕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공포에 떨었다. 독구왕은 흑골말에게 구운파를 다스리게 했고 그가 올 때까지 조직을 정상으로 만들게 했다. 이제 구운파를 바탕으로 세력을 하나씩 키워가면 된다. 공포로 다스리는 것만큼 확실한 복종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독구왕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곧장 동굴 깊숙한 곳, 차가운 암석을 깎아 만든 철괴 앞으로 향했다. 구성의 내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철괴를 보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과거 이 괴를 열려다 당했던 처참한 부상이 늙은 여우 같은 그의 본능을 자극했다. 독구왕은 제자들을 자리를 옮기게 했다. 그리고 철괴를 열기 위해 온몸의 내력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 주위에 기괴한 열기들이 번지면서 진기가 벽에 부딪히고 철괴를 흔들기 시작했다. 동굴한 열기가 점점 심해지며 작은 파음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 독구왕의 얼굴에는 땀들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끼익 소리가 나면서 철괴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독구왕은 기를 회수하고 가부좌를 풀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는 결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제자에게 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다. 제자들의 눈에 서린 공포를 즐기듯 그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강충아, 지존의 길을 여는 영광을 네게 주마. 저 괴짝 안의 비급을 가져오너라. 그것이 네 충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두려워 마라. 이미 내 공력으로 장치는 모두 무력화했으니 이 스승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천하를 함께 열겠느냐? 이 비급만 손에 넣으면 너 또한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죽음의 위협을 견뎌낸 자만이 생의 정점에 서는 법이다. 제1제자 강충은 사부의 부름에 감격에 젖어 철괴로 다가갔다. 사부의 신뢰를 독점했다는 착각과 공명심에 눈이 먼 그는 조심스럽게 비급을 들었다. 철컥, 육중한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찰나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찢었다. 타타탓 타타. 죄귀의 뚜껑이 열림과 동시에 터져나온 것은 황금의 광해가 아닌 죽음의 비명이었다. 타타탕 슈슈축. 괴짝 내부에 정밀한 기계장치가 맞물리며 수백 발의 바늘같이 생긴 독시가 사출되었다. 바늘촉에 발린 맹독이 공기와 마찰하며 소름 끼치는 파차름을 내뱉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수제자 강충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사부님! 강충은 본능적으로 사부의 품으로 파고들려 했다. 그러나 독구왕의 반응은 그보다 반박자 빨랐다. 독구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왼손을 뻗어 강충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는 그대로 제자를 화살의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다. 크아!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강충의 몸이 허공에서 굳었다. 수십 발의 바늘이 그의 가슴과 목을 꿰뚫었다. 죄귀의 은밀한 틈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검은 독바늘들이 부채살처럼 쏟아져 나왔다. 강충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쓰러졌다. 절정 구성의 호신강기였다. 독광의 전신에서 검붉은 기류가 솟구치더니 이내 견고한 투명구를 형성했다. 튕겨나온 바늘들이 강기의 벽에 부딪혀 체제랭 소리를 내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구성 고수의 위압감에 동굴 안의 공기가 비명을 지르듯 압착되었다. 강기의 파동이 동굴 벽면을 긁어내며 낙석이 떨어졌고 그 아수라장 쪽에서 살아남은 제자는 조칠이었다. 짐승 같은 본능으로 처음부터 독고왕의 거대한 등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성의 강기가 만들어낸 무형의 안전지대. 사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납작 엎드린 조칠은 자신의 머리 위로 바늘이 박살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늘이 날아올 때마다 그리고 사부의 등 근육이 충격을 받아낼 때마다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절대적인 힘에 대한 경외였다. 그의 살이 타는 냄새가 동굴 안에 진동했다.
독고왕은 싸늘한 눈으로 제자의 경련이 멈추고 생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침내 기관장치가 멈추고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았다. 독고왕은 고슴두치가 되어 바닥을 뒹구는 강충의 시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충성심이 결국 쓸모가 있었구나. 네 덕에 내가 이 비급을 손에 넣는다. 독고왕은 발치에 널브러진 시신을 무심하게 제쳐두고 궤장 밑바닥에 깊숙이 안치된 낡은 서책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중원 마교의 뿌리이자 서역 술탄의 지독한 저주가 깃든 천산 혈공의 원형이 담긴 비급이었다. 그는 광기에 젖은 눈으로 미친 듯이 웃어대며 거칠게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 책만 있다면 내가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터져나오던 광소는 이내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비명으로 변해버렸다. 야! 비급을 훑어내려가던 독고왕의 눈동자가 형언할 수 없는 경악으로 인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글이란 말이냐? 무슨 이런 글자가 아니야. 이건 글자가 아니야. 서책의 누런 종이 위에는 중원의 한자가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뱀 수만 마리가 뒤엉켜 꿈틀거리는 듯한 기괴한 형상과 꼬불꼬불하게 얽힌 아라비아 문자들이 가득할 뿐이었다. 서역의 언어를 해독할 길 없는 자에게 그것은 그저 해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였다. 평생을 바쳐온 갈망이 언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 독고왕은 피눈물을 쏟아내며 짐승처럼 포효하였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비급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러다 멈칫하며 다시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이 종이더미가 쓰레기가 아니라면 정작 쓰레기인 것은 오직 자신의 무지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독고왕은 설해란 안광을 흩뿌리며 구석에 얼어붙어 있던 제자를 향해 천둥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조치리놈, 당장 와서 강충을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라. 비록 내 방패가 되지는 못했으나 내 비급을 여는데 제 목숨을 바쳤으니 제자의 예우는 갖춰주마. 그는 비정한 본심을 감추고 가증스러운 자비로움을 가장하며 조칠에게 명하였다. 조칠은 사부의 등 뒤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언제든 저 시신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채 강충의 사체를 수습하였다. 차갑게 식어가는 사형의 몸을 끌어안으며 조칠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부의 자비는 오직 이용가치가 남아있을 때만 허락되는 독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고왕은 비급을 품에 소중히 안으며 으드득 밑발을 갈며 맹렬한 살기를 뿜어냈다. 읽을 수 있는 놈을 찾아야 한다. 황궁의 사서든 서역에서 온 잡놈이든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를 넘어선 집착의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가며 낙양 땅에 거주하는 모든 서역인들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낱낱이 훑어내렸다. 해석하지 못한다면 태워서라도 그 뜻을 뽑아내리라는 잔인한 결의가 그의 뒤편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역말을 아는 자가 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 강호에 있는 서역인이나 궁건에 있는 사신들, 그리고 소림사에 있는 승려들을 깨다 그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낙양 황공 해운 서고. 한여름의 열기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서고의 밤은 고요했다. 황운용은 수만 권의 고소가 뿜어내는 묵향 사이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피부가 공기 중에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질적인 한기,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피냄새.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고도의 진법이 비틀리며 내뿜는 위화감이었다. 울룡은 조용히 대완멸신법을 끌어올렸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환상을 단숨에 무력화하는 신비로운 힘이 울룡의 전신을 타고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였다. 울룡의 눈이 번쩍 떠지는 찰나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투명한 기운의 파동이 기묘하게 일렁였다. 그가 펼쳐낸 신법의 파편들이 서구 전체로 거침없이 퍼져나가자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벽면이 마치 신기루처럼 흐릿하게 흔들렸다. 울룡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묵직한 공명과 함께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환상의 벽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나갔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어야 할 벽면 뒤의 거대한 책장 사이에서 서늘한 찬바람이 은밀하게 불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울룡조차 대완멸 신법을 전개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기막힌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 앞으로 다가가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이상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어 더 이상 대담하게 움직여 비밀을 파헤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모두가 잠든 밤에 다시 돌아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저 너머에는 분명히 감춰진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울룡은 퇴청한 뒤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이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렸다. 서구의 입구는 언제나 삼엄한 병사들이 앞뒤로 가로막음에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절종의 경지에 오른 울룡에게 그 정도의 경비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마침내 태양이 저물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런데 호수 정자에 어제 보았던 궁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자로 가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뒤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뒤쪽으로 나간 뒤 대환멸신법을 육성까지 올렸다. 그의 모습은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이내 서고 지붕 위에 희미한 그림자로 서 있었다. 그가 경비병 뒤쪽으로 살포시 내려왔지만 그들은 뒤쪽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울룡은 어제 본 그 책장 앞에 다시 섰다. 밀어보고 당겨보아도 열리지는 않았다. 그러다 내공을 주입하자 그때서야 거대한 책장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바닥은 돌로 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는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었다. 아마 그래서 위에서는 기척을 느낄 수 없었을 게다. 책장 아래에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통로가 있었다. 겨우 몸을 넣어 내려가자 책장문이 스르르 닫혔다. 그 너머로 어둠을 머금은 지하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계단 사방의 벽면에는 먼지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벽면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등이 있었다. 울룡은 등불 없이도 대환멸신법의 진기를 울리면 어둠 속을 환하게 볼 수 있었다. 한참을 내려간 후에야 마침내 지하 끝에 도달했다. 울룡은 등잔에 불을 켰다. 사방을 보기에는 훨씬 편해졌다. 사람이 지낸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는 온통 먼지뿐이었다. 중앙에는 돌로 된 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작은 양피지로 된 서류 하나와 오래된 서적이 놓여 있었다. 글씨는 아라비아 옛 글자로 쓰여 있었다. 그동안 배운 아라비아 언어가 이제야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난 아라비아의 왕자이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분명 같은 민족이거나 우리 민족과 큰 연이 있는 자일 것이다. 이곳은 난이 일어났을 때 왕자들이 피하는 곳이며 왕족들만 알고 있다. 처음은 궁궐과 통하는 통로였으나 궁궐의 불이나 새롭게 궁을 신축하면서 서고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난 아라비아에서 5살의 전쟁에 볼모로 왔으며 왕궁 어린 왕자와 친구로 지냈으며 여기 지하에서 친구와 숨어서 자주 놀았다. 여기서 무공도 익히고 술도 마시며 친구가 날 위로해주며 지기를 다지고 한 곳이다. 아쉽게도 왕궁의 반란으로 왕이 되었던 내 친구는 15살의 나이에 죽었다. 새롭게 왕이 된 자는 내 나이 40살 때 석방명을 내려 난 내일이면 아무 기반도 없는 내 조국 아라비아로 돌아간다. 10여 년 만에 난 여기에 다시 와서 죽은 내 친구와의 추억과 굴곡진 내 인생이 너무 서러워 땅을 치며 한참을 울었다. 조국에 간다면 30여 명이 넘는 형제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2년 있는 자여, 난 여기에 아라비아의 무공 비서를 여기 두고 가기로 했다. 이 비서는 아라비아 왕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로 내려오던 무공 비급이다. 이 비급을 가져가다 비급 소문이라도 난다면 도착하기로 전에 난 죽을 것이다. 이 비급은 아라비아에서 중원으로 올 때 가져온 것이며 아라비아 최고 무공의 집결체이다. 난 우매하고 자질이 부족하여 육성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내었다. 난 이 비급을 인간의 능력으로 구성까지 이루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어릴 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에도 육성 이상을 이룬 이가 없었다 하였다. 2년으로 이 비급을 본 자여, 그대도 무공을 하는 무인이면 절정을 이루지 못했다 아쉬워 말라. 만약 누군가 이 비급을 구성까지 성취한다면 어떤 경지가 될지 난 알 수가 없다. 난 조국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세력을 규합할 것이다. 비밀단체 이름을 천마신교라 칭할 것이며 장문이 될 자에게 이 천지대전을 익히게 할 것이다. 2년이 있는 자여, 후대에 천마신교와 천지대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기반을 잡아 살아갔다가 보면 될 것이다. 그대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비급책의 특징은 자세 그림이 하나도 없었으며 글로만 자세가 적혀 있었다. 책에 제목도 없었다. 아마 서역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조차 없기 때문에 단순한 서역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이 책은 200년이나 지난 것이다. 무공의 이름은 천지대전이라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천마신교가 생기기 100년 전의 무급비서인 것이다. 울룡은 비급을 펼쳤다. 아라비아 문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울룡의 뇌는 그것을 언어가 아닌 수학적 궤적으로 인식했다. 피의 흐름, 폐맥의 진동, 그리고 기의 역류. 울룡의 눈동자가 푸른 빛을 바라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시야에 비치는 것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마력의 입자, 비급에 깃든 술탄의 저주받은 의지, 그리고 그 힘이 인간의 육신에 들어왔을 때 혈관을 터뜨리며 흘러갈 핏길의 지도였다. 그는 책을 있던 자리에 두고 일어났다.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교의 무공을 배워도 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다. 울룡은 계단을 올라왔다. 마지막 계단을 밟자 책장이 움직였다. 다시 대환멸신법 펼치며 서고를 벗어났다. 처소에 도달했을 때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다. 여자 6명쯤이 서 있었고 근군들도 4명이 서 있었다. 나와 마주치자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라고 몸짓으로 말했었다. 멍하니 서 있자 고개를 숙여라, 공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물쭈물하자 공주가 손짓하며 그만두라고 했다. 여기 머물고 있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우리 외숙부 팽황수와 어떤 사이인지 물었다. 하울룡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팽황수가 왕족이었던 것이다. 바둑을 두다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서고 정리가 끝나면 무림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등불을 가져와 하인들이 아래 위로 비추자 공주가 자세하게 울룡의 얼굴과 몸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 하인들은 미소를 흘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정자에서 시를 적었는지 물었다. 우물쭈물하자 뒤에 있던 여자 하인들이 깔깔 웃었다. 공주가 알았다며 쉬어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겨우 숙소에 들어와 몸을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가 아닐 수 없었다. 공주와의 만남, 팽황수의 왕족관계, 무엇보다 아라비아 비급 천지대전. 천마신교의 역대 교주들이 대대로 익혀온 무공인 천마심공은 그 유래와 근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울룡의 날카로운 추측으로는 현재까지 천마신교가 건재한 것으로 보아 과거의 아라비아 왕자가 중원 땅의 조직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혹시 천지대전이라고 기록된 이 무공이 천마신교가 자랑하는 천마신공의 원형이 아닐까? 그는 조용히 입술을 달싹이며 가설을 세워보았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천마신공은 천지대전의 육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창조된 무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피곤하고도 어렵구나. 울룡은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대환멸신법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러자 그의 주위로 순백의 기운이 망처럼 펼쳐지더니 이내 서늘한 푸른빛의 망으로 순식간에 변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기운은 흔적조차 없이 투명하게 변해버렸다. 울룡이 대환멸신법 7성의 경지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몸 밖으로 뿜어지는 기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태가 된 것이었다. 이제 그의 겉모습은 평범한 범인과 다를 바 없어 보여서 그 누구도 그가 천하의 무림고수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세상은 고요한 침숙 속에서 서서히 어둠이 물들어가며 짙은 밤의 품으로 내려앉았다. 지하 비밀 소고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해 있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서 하운용은 가부좌를 튼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에 쌓인 천지대전이 펼쳐져 있었다. 무공을 익힐지는 비록 마귀의 무공이라고는 하나 수련해보고 나서 판단하기로 했다. 아라비아의 기괴한 문자들이 대환멸신법의 차가운 이성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거대한 입체 설계도로 변해 하운용의 뇌리를 강타했다. 하운용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혈관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탓에 발생하는 지독한 과부하였다. 동시에 맑았던 그의 두 눈에는 순식간에 핏발이 서며 붉게 충혈되었다. 천지의 이치를 몰래 훔쳐보는 자가 치러야 할 가혹한 대가, 혈안이었다. 하운용은 전신을 찢어 발기는 듯한 근육의 비명을 억눌렀다. 내공이 외공으로 치환되는 과정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 흡사했다. 천지대전의 구결이 뇌를 헤집을 때마다 그 시야는 붉은색과 무색을 오갔다. 이 성의 경지는 감각의 해방인 동시에 육체의 구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겉보기엔 여느 학자의 손처럼 고왔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압축해놓은 듯한 밀도가 느껴졌다. 손끝에 힘을 주자 공기가 비틀리며 기이한 파차름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었다.
공간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곳에 최소한의 힘을 집중하여 최대의 파괴를 불러오는 이른바 법칙의 무공이었다. 하운용은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천지대전을 덮지 않았다. 대환멸심법의 차가운 진기가 육체의 말단까지 뻗어나가며 근밀도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피부는 강철 같은 질감을 띠기 시작했다. 내공 고수로서의 정밀함에 외공의 파괴력이 더해진 내외합일의 경지가 몸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이 금단의 힘이 솟구칠 때마다 단전이 타오르는 듯한 열기와 머리가 깨질 듯한 냉기를 동시에 경기어야 했다. 차가운 대환멸심법의 기운 위에 뜨거운 천지대전의 기운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라면 타오르는 열기 탓에 습득하기 어려웠을 천지대전이었으나 울룡은 역설적이게도 대환멸심법의 냉기 덕분에 오히려 쉽게 연성을 이룰 수 있었다. 책장에는 제1장 건곤일척이라 적혀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단 하나의 초식을 펼친다는 뜻으로 한 번의 초식으로 적을 척살하는 것이었다. 이어지는 제2장 천지합일은 상하 좌우 모든 방향의 물리적 수치를 계산하여 하나로 수렴시키는 경지였다. 그 정수인 천지합역은 이성 최고의 살초라고 적혀 있었다. 하운용의 귀에는 평소 들리지 않던 서고 바깥에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이 성의 경지는 세상을 입자로 분해했다. 그는 허공을 휘저으며 공기의 결을 만졌다. 천지대전이 제시한 3차원 좌표계 위에서 세상의 모든 물리적 충돌은 하나의 수식으로 풀렸다. 적의 검로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끝날지, 어느 지점이 가장 취약한지가 붉은 선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대환멸심법으로도 깨우친 기능이지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더욱 정교하게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전신의 모공에서는 옅은 핏방울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몸이 거대한 정에 박히는 듯한 압박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이성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신의 연산을 흉내내는 고행이었다. 전신 골격에서는 끊임없이 웅웅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붉게 물든 시야 속에서 서고벽에 걸린 낡은 검 한 자루의 분자 구조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의 영역을 넘어선 관축의 경지였다. 하운용은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거칠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하운용은 쉬는 날을 맞아 청이방을 긴급하게 방문했다.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궁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며 마성탁, 설란 사건 이후 청이방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무림 각 문파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이방 인원들의 무공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지킬 수는 없었다. 특히 마성탁과 장칠은 더욱 그러했다. 하운영은 그날 밤 청이방으로 갔다. 몸을 펼치자 그의 신형은 보이지 않았다. 옆에 있어도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 시진도 되지 않아 그는 청이방에 도착했다. 하운용의 등장에 모두들 놀랐었다. 반나절은 가야 하는 거리지만 그들은 하운용의 일취월장한 무공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는 청이방에서 설란, 마성탁, 그리고 장칠과 마주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설란의 눈빛은 한없이 애틋했다. 하운용은 애써 그 눈빛을 못 본 척 외면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느끼는 우려를 전하며 청이방을 낙양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자금과 거처였다. 식솔의 수가 어느덧 40명을 넘어섰기에 대규모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설란이 나섰다. 그녀는 자금 걱정은 하지 말라며 그동안 비축한 자금과 아버지 설추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이전에 찬성했다. 낙양의 경계 끝에 있는 이 작은 성보다는 여러모로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정보나 세력 확장에 유리할 터였다. 이어 하운용은 자신이 궁에 머물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으니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방주를 새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운용은 설란을 방주로 추대했다. 낙양으로 이사하게 되면 청의방의 지분은 설란이 7할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무공 수준이 높고 투자 지분 또한 압도적이었기에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그날 밤 그들만의 소박하지만 엄숙한 방주 취임식이 열렸다. 이후 설란과 운용은 새 거처를 구하기 위해 낙양으로 동행했다.
설란의 지시는 전광석화와 같았다. 낙양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명이 떨어지자마자 청이방 식솔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설란이 낙양에서 집을 알아보는 동안 운용은 다시 궁으로 복귀했다. 한 주가 지나서야 설란에게서 연락이 왔다. 40여 명이 넘는 식솔이 숨어 지내면서도 문파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큰 집을 구했다는 소식이었다. 여기가 우리가 새로 머물 곳이야.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지? 설란이 신이 난 모습으로 운용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곳은 원래 지방으로 좌천된 고위 관료의 별장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며 오랫동안 비어있던 저택이었다. 자풀이 무성했지만 골조만큼은 튼튼해 40여 명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은밀한 지형과 견고한 외벽, 산기슭, 깊숙이 자리 잡아 외부의 눈길을 피하기 최적의 장소였다. 담장은 성벽처럼 높고 두꺼운 석재로 쌓여 자객의 침투를 차단하기 용이했고, 대청마루 아래에는 예전 주인이 은밀한 물건을 보관하던 대형 지하 창고까지 있었다. 하운용은 설란의 안목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옛 청유방 본거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본래 소박한 의원이었으나 하운용이 머물며 기운을 정화하고 낡은 기둥 하나까지 보수한 덕에 건물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갈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때마침 낙양 인근에 급히 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한 부유한 선비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하운용의 정성과 견고한 관리 상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비는 하운용의 학자 같은 기품과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며 금자 50냥이라는 파격적인 대가를 먼저 제안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넉넉한 금액이었으나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구매자와 그 가치를 소중히 지켜온 판매자 사이의 정당한 거래였다. 만불정은 울령이 낙양성으로 들어간 후 그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약초꾼을 시켜 이사하는 곳을 알렸으며 낙양으로 오시면 꼭 들러달라고 전했다. 확보된 금자 50냥의 든든한 자금을 바탕으로 청이방의 낙양 이전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날 밤 전격적으로 개시되었다. 하운용은 40여 명의 식솔에게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고 모든 마차 바퀴에는 두꺼운 삼배를 감아 소음을 완전히 지웠다. 말들의 입에는 가죽재갈을 물려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밤안개가 된다. 하운용의 나직한 명령에 마성탁과 장칠이 선두와 후방에서 살기를 지우며 행렬을 굳건히 지켰다. 칠성 분서관을 가동한 하운용은 밤 공기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순찰병들의 교대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해 단 한 명의 눈에도 띄지 않는 최적의 경로로 식솔들을 이끌었다. 어둠을 뚫고 낙양의 새 저택에 도착해 육중한 석조 대문이 닫히는 순간 식솔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하운용은 휴식을 뒤로 한 채 곧바로 혈안을 번뜩이며 저택의 골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분서관의 시야 속에서 저택의 벽면은 투명한 좌표계로 해체되었다. 이곳이다. 하운용이 대청마루 구석의 특정 지점을 밟자 거대한 석벽이 소리 없이 밀려나며 은밀한 밀실이 드러났다. 몰락한 관료조차 잊고 있었을 지하수로와 연결된 비밀 통로이자 정보의 요충지였다. 먼지가 자욱했으나 공간은 드넓었다. 하울용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혈안을 번뜩이며 밀실의 구조를 훑었다. 그의 머릿속 좌표계에 지하수로의 흐름과 지상의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의 경로가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마성탁, 장치라, 들어와라. 어둠 속에서 하운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뒤따라 들어온 두 사람은 서늘한 밀실의 기운에 어깨를 움츠렸다. 하운용은 벽면의 특정 벽돌을 눌러 숨겨진 출구를 열었다. 이곳은 낙양성 들어가는 자리다. 이제부터 너희는 위험시 여기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몇 장의 도면을 꺼내 마성탁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하운용이 분서관으로 계산해낸 최적의 잠입 경로였다. 단 한 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낙양의 어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의 눈 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설란이 밀실로 내려오자 하운용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방주, 이곳은 이제 청이방의 심장이 될 것이오. 지상의 저택이 평범한 모습이라면 이 지하는 청이방의 중심이 될 것이오. 설란은 하운용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도에 압도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하운용은 밀실 깊숙한 곳에 차가운 석좌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가볍게 쥐었다. 낙양으로 가기 전 너희의 몸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하운용의 말에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운용은 그들을 가부좌 틀게 한 뒤 차례로 등 뒤에 섰다. 먼저 설란의 등에 손을 얹자 대환멸심법의 서늘한 냉기가 그녀의 혈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이어 천지대전의 정밀한 기운이 그 냉기 위에 더 씌워졌다. 내 기운을 거부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담은 힘이다. 마성탁과 장칠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이어졌다. 하운용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세 사람의 단전 속에 잠들어 있던 내공을 강제로 일깨워 압착하고 정제했다. 대환멸심법의 이성적인 냉기는 그들의 내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고 천지대전의 기운은 그들의 감각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 세 사람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전신에서는 웅웅거리는 진동이 일었다. 잠시 후 하운용이 손을 떼자 세 사람의 안광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품과 강인한 공력이 깃들어 있었다. 단 한 번의 기운 주입으로 그들은 평생을 수련해도 얻기 힘든 정순한 공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무공전진의 힘을 기울이면 쉽게 상승 단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천지합일의 이치가 손바닥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이성의 경지에 도달한 그의 내공은 이제 단순한 파괴를 넘어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운용의 혈안의 씨앗 속에서 낙양성의 밤은 수천 개의 수식과 좌표로 변해 그의 뇌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운용이 천천히 손을 거두자 설란이 먼저 깊은 숨을 토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이 진정. 몸 안의 내력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요동치고 있다. 하운용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응시했고 그의 붉은 혈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기괴한 빛을 발했다. 이제 너희의 혈맥은 천지의 기운과 공명한다.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성탁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솟구치는 힘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형님, 이 힘은 단순히 내력을 늘린 수준이 아닙니다. 무학의 이치 자체가 머릿속에 박힌 기분입니다. 장칠 또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변 공기의 흐름조차 피부로 느껴지는 새로운 감각에 전율했다. 낙양성 전체가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것 같습니다. 담벼락 너머 길고양이의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운용은 다시 눈을 감고 혈안을 통해 쏟아지는 좌표의 홍수를 정리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낙양의 북쪽, 지하 수십 장 아래에서 기분 나쁜 박동이 느껴진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의 한 좌표를 가리키자 그 방향의 대기가 마치 칼에 베인 듯 날카로운 파차름을 냈다. 독고황의 무리가 이미 이 성의 뿌리 깊숙한 곳까지 마수를 뻗쳤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륙을 준비하고 있다. 하운용의 경고에 세 사람은 즉시 몸을 일으켜 각자의 무기를 고쳐 쥐며 출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몸에서는 하운용이 심어준 정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미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북방을 향해 몸을 날렸다. 세 사람 역시 하운용의 뒤를 따라 번개 같은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미실에는 웅웅거리는 기운만이 맴돌았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이제 말이 아닌 그들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 수식으로 기록될 터였다. 낙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으나 하운용의 혈안이 비추는 길만은 태양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무렵 중원의 서쪽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다. 독고황의 제자 조칠은 구음파의 무례배들을 이끌고 태허문을 유린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태허문의 문각 앞에 선 조칠은 사부의 명을 떠올리며 허리춤에 돌을 움켜쥐었다. 쇠부치가 부리치는 서늘한 마찰음이 정적을 깼다. 가자! 조칠의 외침과 함께 10여 명의 복면인들이 담벼락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태허문의 문지기들이 당황해 병기를 채 뽑기도 전에 조칠의 서늘한 칼이 허공을 갈랐다. 찰나의 순간 문지기의 가슴이 꽤 뚫렸다. 조칠은
피가 낭자한 돌을 휘둘러 털어내며 정문을 발로 차 부셨다. 육중한 대문이 비명 같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앞마당에서 태허문의 제자들이 쏟아져 나와 유연한 검술로 방어막을 형성했다. 하지만 조칠은 거침없이 검망 속으로 몸을 던졌다. 불꽃이 튀고 금소금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칠이 포효했다. 겨우 이 정도냐? 태허문의 명성도 이제 끝이구나. 그는 지면을 폭파하듯 도약해 수직으로 돌을 내리꽂았다. 사부에게 전수받은 파괴적인 기운에 상급제자 둘이 무릎을 꿇었다. 정원은 순식간에 비명과 혈양으로 가득 찼다. 조칠은 방해하는 자들의 목을 베어넘기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검은 강기가 그의 도신을 타고 흐르며 닿는 모든 것을 부식시켰다. 그때 태어전의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백발의 태허문주가 걸어나왔다.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피칠갑을 하고 들어오느냐. 늙으니 말이 많구나. 사부님의 명이다. 네 목을 가져가야겠다. 조칠이 복면인들과 함께 달려들었으나 태허문주는 가볍게 검을 들어 조칠의 묵직한 도신을 살짝 비틀었다. 맑은 소리와 함께 공격이 막혔고 주변의 복면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무겁기만 하군. 무공의 도를 모르는 자의 칼질일 뿐이다. 태허문주의 검이 환영처럼 갈라졌다. 태허 환영검이었다. 조칠은 허시를 분간하지 못한 채 전신에 자상을 입고 피를 썰었다. 문주의 검 손잡이가 가슴을 강타하자 조칠은 벽에 처박히며 선혈을 울컥 쏟아냈다. 네 사부라는 자가 고작 이 정도 풋내기를 보냈단 말이냐? 가련하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피안개를 헤치며 건붉은 도포를 휘날리는 독고황이 나타났다. 그의 발걸음 한 번에 석재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대기가 무겁게 짓물리며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살기가 정원을 뒤덮었다. 흩날리는 피안개가 그의 건붉은 도포자락에 닿자마자 증발하듯 사라졌고 그의 주위로는 생명체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법한 검은 기류가 소용돌이 찼다. 독고황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장문인에게 연속으로 1장, 2장을 내려쳤다. 뿜어져 나온 검은 강기가 단전을 파고들자 장문인은 간신히 피했으나 5걸음이나 밀려났다. 독고황의 눈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거세한 괴물의 눈이었다. 오랜만이여 장문인, 어차피 그대는 나의 적수가 되지 않으니 태허문을 넘기시오. 그럼 제자들은 살려주겠소. 닥쳐라 이놈. 태허문주가 최후의 힘을 짜내 검술을 펼치며 달려들었다. 독고황이 나직하게 외쳤다. 멸절! 순식간에 주위가 어두워지며 광풍이 몰아쳤다. 빛조차 빨아들이는 암흑의 소용돌이가 태어전 앞마당을 집어삼켰고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흐른 뒤 폭풍이 찾아들었을 때 그 자리엔 독고황만이 서 있었다. 태허문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주위의 핏방울만이 비처럼 내릴 뿐이었다. 허망한 몰락이었다. 독고황이 낮게 읊조렸다. 이젠 청의방이다. 기다려라. 한편 독고황 일행이 항산파에서 납치해온 여승이 있었다. 서역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해명이었다. 그녀는 독고황이 찾고 있는 고대 비급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가 갇힌 구음파 지하 감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덜컹. 해명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꽉 쥐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독고황의 안광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감옥 벽면에는 습기가 배어나와 이끼가 눅눅하게 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길한 핏물 섞인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정적을 깼다. 낙양의 하늘도 서쪽에 비보를 예견한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설라는 낙양에 새로 자리를 잡은 청운 의원의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다. 제 냄새 대신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하운용의 부자를 틈타 사리사욕을 채우던 관리인 송휘가 긴박을 입힌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의 얼굴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갓입은 비단옷은 부풀어 오른 뱃살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설란은 품 안에서 해진 장부를 꺼내 송휘의 코앞에 던졌다. 낱낱이 기록된 약재 횡령과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방주님, 이게 대체 무슨 결례입니까? 송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뻔뻔하게 대꾸했다. 설란은 그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일갈했다. 아버지가 세운 이곳을 니놈의 사욕으로 더럽히느냐? 설추장문의 유지가 서린 이곳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가문의 혼이 담긴 성지였다. 그런 곳을 제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송이를 보며 설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다. 송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그림자 속에서 10명의 무례배들이 병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계집애가 방주 자리에 앉으니 세상이 우스워 보이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설란의 움직임은 송휘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녀는 하운령과 함께하며 익힌 보법을 펼쳤다. 발끝이 지면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신명은 환영처럼 번졌다. 무례배들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설란의 소매가 뱀처럼 휘둘러지며 적들의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다. 퍽! 퍽! 짧고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설란의 심법은 유려하면서도 매서웠다. 하운용에게 전수받은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흐르며 타격의 밀도를 높였다. 설란의 따은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예리한 궤적을 그리며 흩날렸고 그녀의 안광은 추상 같은 기운을 내뿜었다. 설란은 순식간에 송휘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송이가 단도를 뽑아들려 했으나 설란의 손이 덧벌랐다. 그녀는 송휘의 손목을 꺾어 병기를 떨어뜨린 뒤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니놈의 피로 이 의원의 먼지를 닦아내고 싶지만 운용 오라버니를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신 다시는 낙양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 설란의 서늘한 기계 앞에 송이는 오줌을 지르며 기어나갔다. 낙양 청이방의 기강이 단숨에 바로잡히는 순간이었다. 의원을 가득 채웠던 탁한 기운이 설란의 일갈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같은 시각 황궁 지하 비밀 서고의 공기는 비릿한 혈향과 차가운 진기로 가득했다. 하운용은 가부좌를 튼 채 천지개전 이성의 구결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정법을 처리하느라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전신의 혈관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올랐고 땀방울은 붉은 핏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다. 맑았던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며 붉게 충혈되었다. 그것은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좌표로 관측하는 자의 대가, 혈안이었다. 하운용은 전신을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단전의 기운을 응축했다. 근육의 섬유조직 하나하나가 재배열되는 과정은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으나 그의 정신은 대환멸심법의 냉철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마침내 이성의 경지가 완성되는 순간 그의 시야에는 서고의 벽 너머 돌틈 사이의 미세한 진동까지 수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공기 중의 습도, 기압의 미세한 비틀림, 심지어 벽 너머 생명체의 심장박동까지도 데이터가 되어 그의 뇌로 쏟아졌다. 서구의 먼지 한 톨이 낙하하는 궤적까지 수천 개의 좌표로 분해되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서구 뒤편 인적 없는 산기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집채만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산기슭의 나무들은 기괴한 팔을 뻗은 채 바람에 일렁였다. 하운용은 바위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 천지의 기운을 모으고 분자 사이의 인력을 뒤트는 연산을 시작했다. 천지합벽. 쿵. 기이한 파차름이 일었다. 마치 공간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바위는 요란하게 터지지 않았다. 외형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하운용이 다가가 바위 표면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자 멀쩡해 보이던 바위의 겉껍질이 바스라지며 안쪽에서 고운 가루가 된 석분이 모래시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겉은 온전하되 속은 무로 돌아가는 파괴. 이는 독고황의 멸절과는 또 다른 지극히 정교하고 수학적인 소멸이었다. 하운용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과가 현실의 물리법칙을 압도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한 고양감과 허무함이 교차했다. 잠시 멀리서 공기의 비틀림을 느꼈다. 정지해 있던 공기 밀도가 미세하게 압축되었다.
등 뒤 30장 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진기가 공간을 밀어내며 생겨난 파동을 하운용은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다. 운용은 뒤쪽으로 물러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감청색 궁중무복을 입고 있는 차림이었으나 그들이 걸어올 때마다, 기운을 갈무리할 때마다 옷자락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파르르 떨리며 황궁의 정적을 깨뜨렸다. 울룡은 지켜보기로 했다.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얼굴에 감정이 없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는 흡사 인형과 같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황궁 깊은 곳에서 길러진 비밀 무력인 듯했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몸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 대신 서늘한 금소금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소음이 전혀 없었으며 존재감마저 희박했다. 기계적인 목소리들이었다. 하늘의 초승달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황궁의 후원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고요를 깨는 것은 오직 두 무인의 격렬한 움직임뿐이었다. 감청색의 궁중무복을 입은 두 인물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로에게 공세를 펼쳤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으나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만은 움직임에 따라 파도처럼 휘날리며 기괴한 생동감을 더했다. 한 무인이 매서운 정관을 내지르자 다른 무인은 날카로운 발차기로 응수했다. 주먹과 발이 부딪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진기가 충돌하며 허공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금속성 기운은 밤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다. 대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리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철했다. 옷자락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파르르 떨렸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공기의 미세한 진동이 그들의 살벌한 존재감을 증명했다. 주변의 대나무 숲은 무심한 듯 흔들리고 웅장한 바위와 고풍스런 석등만이 이 은밀하고 치열한 대련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때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하온룡이 대환멸심법을 펼쳤다. 갑자기 그의 눈이 푸른 빛으로 변하면서 눈앞의 격렬한 대련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무결해 보이던 그들의 무술에서 장단점이 수식처럼 읽히기 시작하자 울룡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의로 인기첩을 내며 옷자락을 스스슥 흔들었다. 누구냐? 인형들이 소리쳤다. 울룡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바위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왔다. 예민해진 감각으로 기이한 박동을 포착한 인형들은 눈앞의 광경에 멈칫했다. 긴 머리에 검은 장포를 걸친 수려한 귀공자가 생기 넘치는 눈동자로 눈웃음을 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침입자인가? 울룡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물었다. 나와도 한번 싸워보겠소. 그들은 울룡에게서 악의를 느끼지 못했다. 황궁의 깊숙한 뒤터인 만큼 이자 또한 궁의 귀한 인사일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울룡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신형을 날렸다. 대련 중인 두 사람의 중앙으로 파고든 울룡이 양손을 펼쳐 그들을 동시에 밀쳐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놀란 인형들이 즉각 좌우에서 합격수를 펼치며 쇄도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살인만을 위해 설계된 정교한 무공이었다. 그러나 하울룡은 당황하지 않았다. 천지대전 일성의 초식과 보법만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챙! 인형의 정권이 귀옆을 스칠 때마다 하울룡은 그들의 근육 섬유가 수축하는 방향과 기운의 흐름을 분석했다. 왼쪽은 삼재보를 기반으로 한 변칙, 오른쪽은 수평 타격이 강하군. 울룡은 마치 춤을 추듯 합격술 사이를 유영했다. 그의 신형이 운징할 때마다 검은 장포자락이 허공에서 기하학적인 선을 그렸다. 수십 합이 오가는 격렬한 건방 속에서도 인형들의 손길은 울룡의 옷자락 끝조차 스치지 못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독이 바짝 오른 인형 중 하나가 초조하게 외쳤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울룡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인형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왼쪽 인형이 잔영을 남기며 울룡의 측면을 파고들었고 오른쪽 인형은 섬광 같은 손날로 울룡의 목을 겨냥했다.
천지대전 일성의 보법은 진정 예측 불가능했다. 운용은 마치 물 흐르듯 두 인형의 공격 사이를 미끄러져 지나갔다. 그의 발끝은 거의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고 옷자락은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처럼 한없이 유연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시오. 이 정도로는 나를 스치지도 못할 터. 운용의 도발에 인형들의 눈에서 희미한 붉은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빠르고 격렬해졌다. 발차기는 허공을 찢었고 주먹은 바위를 부술 듯한 기세를 내뿜었다. 금속성 기운이 폭풍처럼 운용을 향해 휘몰아쳤지만 운용은 그 모든 공격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눌처럼 평온했다. 왼쪽 인형의 발길질이 운용의 명치를 노렸다. 허나 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몸을 비틀어 발을 피하고는 오히려 발을 뻗은 인형의 무릎 관절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 건드렸다. 인형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 오른쪽 인형의 칼날 같은 손날이 운용의 목을 향해 쇄도했지만 운용은 몸을 뒤로 젖히며 손날이 스쳐 지나가게 했다. 동시에 젖혔던 몸을 스프링처럼 튀기며 인형의 턱 밑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어 올렸다. 살이는 없었으나 인형은 순간적으로 호흡이 흐트러졌다. 이것은 대련이라기보다 완벽한 실전 연습이었다. 그는 인형들의 한계와 잠재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운용의 움직임은 예측을 불허했고 그들의 모든 공격은 무의미한 허공을 갈랐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인형들은 하운용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갇힌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들이 다시 달려들려 하자 하운용이 여유롭게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훌륭한 대련이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자고. 운용의 신형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인형들은 손을 쓸 틈도 없이 사라진 타겟을 보며 감정 없는 눈으로 그가 사라진 허공을 기괴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황공산 기슭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2명의 인형들만이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지하 서고의 정적은 이제 단순한 고요를 넘어 고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촛불조차 타오르기를 멈춘 듯한 절대적인 폐쇄 공간 속에서 하운용의 신형을 감싼 푸른 진기는 실체를 가진 푸른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서고의 서늘한 공기를 한 점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전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고동 소리가 거대한 대해의 파도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복잡한 수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웠다. 하운용은 가부좌를 든 채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다. 수련을 지속해도 될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 그의 단전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열기가 식도를 타고 올라왔으나 그는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부동의 자세를 유지했다. 근육의 섬유 조직 하나하나가 재별되는 과정은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으나 그의 정신은 대환멸심법의 냉철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미 대환멸심법 8성이라는 전무후무한 토대를 완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억의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천지대전 3성과 4성의 비결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면에 새겨진 구결들은 형상을 갖춰 허공을 유용했고 그 형상들은 다시 복잡한 수식과 기하학적인 궤적으로 변해 운용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정보를 처리하느라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붉은 혈안이 모공을 뚫고 나와 그의 검은 장포를 적셨다. 마침내 정신의 심연에서 견고한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폐쇄되어 있던 영안이 개한되는 순간이었다. 울령이 천천히 눈을 뜨자 맑았던 눈동자 위로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안광이 서렸다.
이치를 깨달은 대환멸심법 8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천지대전, 사성의 절대경지.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평범한 목재와 종이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수한 원자와 기운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좌표계였다. 서고의 먼지 한 톨이 낙하하는 궤적까지 수천 개의 좌표로 분해되어 그의 머릿속에 산출되었다. 정원에 흔들리는 나뭇잎 끝에서 위태롭게 매달린 이슬의 무게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지층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벌리의 수명마저 초 단위의 숫자로 치환되어 뇌리에 박혔다. 시간조차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느리게 흘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의 충돌 궤적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울룡은 잠시 기운을 갈무리하고 정원으로 나섰다. 그곳에는 천상의 화원처럼 화려한 미모를 지닌 공주가 있었다. 공주의 피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백옥 같았으며 그 매끄러운 피부 위로 비치는 미세한 실핏줄조차 섬세한 예술적 선을 그리는 듯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청초하고도 깊은 눈망울과 붉은 모란보다 화사하게 피어난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비단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난향이 배어나와 정원의 공기를 달콤하게 적셨다. 공주를 피해서 돌아가려 할 때 공주가 손짓했다. 공주는 울룡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호수에 있는 정자를 향해 걸어갔다. 하녀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주는 정자기공의 몸을 살짝 기대며 울룡을 빤히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비친 공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푸르러 보입니다. 혹 내 눈이 달빛에 홀린 것입니까? 그대는 진정 선비인가요? 공주의 물음에도 울룡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공주는 그런 울룡의 무심함이 못내 서운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다. 어찌 공주의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인지 이토록 말수가 적어서야 어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오늘은 그 무거운 입 대신 붓끝이 말하게 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문방사호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도도하게 쳐들었다. 공의 그 서늘한 눈동자에 비친 이 호수가 과연 어떤 문장으로 태어날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공주는 정자에 앉아 달빛이 부서지는 호수를 오만하면서도 우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곁에 선 운용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도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호수를 보십시오. 달빛을 삼킨 물결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부탁이니 지금 당장 저 호수를 배경으로 한 시 한 수를 지어 보십시오. 운용은 담담하게 호수를 응시했다. 영안으로 본 호수는 단순한 물의 일렁임이 아니라 만물의 섭리가 교차하는 거대한 수식의 장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겨 내려갔다. 호수는 산그림자 물 위 뉘고서 바람 메고 그리운 물결 흔드나니 저 산침묵은 물결 위 춤추는 흔들림이다. 저 민둥산 마음속 그리움이라도 숨기고 있다면 호수나 바람이나 저 물결이나 겉도 아닌 네 가슴에 숨겨진 연정조차도 나그네야 눈물이 나던 말던 쉬어가던 걸어가던 어차피 슬퍼져버린 호수이다. 운용은 시를 남기고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비웠다. 시를 다 읽은 공주의 눈에 경이로움이 스쳤다. 운용의 수려한 문장과 그 속에 담긴 자연의 통찰,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태도에 그녀의 오만했던 마음은 이내 짙은 연모의 정으로 변해갔다. 운용은 사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다시 황궁 뒤평 산기슭으로 향했다. 2차 대련을 위해서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산기슭의 공기는 차가웠고 습기를 머금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둘이 아닌 셋이었다. 감청색 무복을 입은 그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이번엔 얼굴에 차가운 철갑을 덧대어 감정을 지웠으며 손에는 서슬퍼릉 진검과 기괴하게 뒤틀린 둥근 채찍을 들고 매서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운용의 눈에 비친 그들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의 농도는 극에 달했고 칼날이 공기를 가를 때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열은 치환되어 선명한 모습으로 보였다. 운용에게 이 공간은 이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정교한 연산장과 같았다. 운용이 우시며 말을 걸었다. 그대들을 소개해 주시오.
난 팽왕수 어른의 소개로 서고 정리 작업을 임시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자 세 명은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을 말하였으며 팽왕수가 관리하는 비밀 조직 무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제야 팽왕수 노인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왕가의 친척에다 왕의 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고 관리를 하면서 궁궐 같은 별장에서 지내고 출타의 자유로움까지 갖춘 인물. 울릉은 발치에 무심하게 떨어진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하나를 가볍게 집어들었다. 울릉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사정을 두지 말고 공격을 해라. 서슬퍼른 강철검과 연약한 대나무, 그 압도적인 비대칭 속에서 비로소 대련의 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목검이 지면을 박차고 솟구쳤다. 묵직한 철검이 허공을 가르자 쾅 하는 파공음이 산기슭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검기에 눌린 주변의 풀들이 납작하게 엎드렸다. 하지만 울릉의 고개는 살짝만 움직였을 뿐이다. 그는 대나무를 가볍게 휘둘러 목검의 검신 옆면, 즉 힘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툭 튕겨내며 낮게 읊조렸다. 무겁기만 한 검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릴 뿐이다. 진기가 중초에서 머뭇거리니 위력에 반도 쓰지 못하는 법.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겨라. 묵검의 안광이 흔들렸다. 자신의 필살 초식이 한낱 나뭇가지에 경로를 수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세 무인은 울릉의 짧은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평생 막혀있던 경맥을 뚫어주는 일갈이었다.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황공 비밀결사대 특유의 합공진법을 펼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다. 목검이 전방에서 태산 같은 압박으로 시야를 차단하며 정면 좌표를 점유했다. 그 거대한 그림자를 틈타 영검이 바닥을 기이듯 마치 소리 없는 뱀처럼 파고들어 울릉의 아킬레스건을 노렸다. 동시에 풍검의 연검이 공중에서 기괴한 원을 그리며 그물의 결을 이루어 울릉의 모든 퇴로를 기하학적으로 차단했다. 완벽한 세 명의 합공이었다. 울릉의 안광이 더욱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영안에 비친 그들의 합공은 수만 개의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함정이었으나 그 함정을 구성하는 변수들 사이에는 반드시 연산의 공백이 존재했다. 0.1초의 틈. 울릉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대나무 가지를 허공에 3번 가볍게 그었다. 첫 번째, 운용의 휘두름은 묵직한 철검 끝에 실린 중압감을 정확히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단순히 힘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힘의 작용선을 정교하게 비틀어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두 번째 타격은 영검의 손목 관절을 스쳤다. 수많은 단검의 궤적이 겹치는 찰나의 교차점, 즉 함수가 일치하는 그 유일한 좌표를 마치 예언자처럼 짚어낸 것이었다. 영검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스치는 섬뜩한 감각에 전율했다. 세 번째로 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채찍처럼 휘어지는 풍검의 연검마디를 정확히 낚아챘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연검이 대나무에 척 감기며 풍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운용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부드러움이 지나치면 중심을 잃는다. 뱀처럼 휘어지되 척추는 강철처럼 단단해야 하거늘 그대의 검은 뼈없는 낙지처럼 흐물거리는구나. 이어서 묵검에게 일갈했다. 적의 힘을 힘으로 막으려 하지 마라. 그저 적이 만든 공간의 여백으로 흘러들어가라. 타닥 탁. 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허공을 가르며 새의 검객의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을 이어갔다. 묵검은 자신의 육중한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에도 하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자신의 힘을 역이용하여 비틀어버리는 경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검은 자신의 정교한 단검술이 하운용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고, 풍검은 자신의 연검이 허무하게 낚아채 있는 것에 망연자실했다. 세 명의 검객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무공이 하운용의 단순한 대나무 가지 아래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소리가 날 때마다 새 무인의 무공에 서려 있던 조잡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갔다. 운용은 대나무 하나로 그들의 내공 운용 방식을 재설계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대련이라기보다 신이 피조물을 다시 빚어내는 과정과 흡사했다. 한 시즌 이상 이어진 대련 끝에 산기슭에는 새 무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황궁에 비밀결사되었던 세무인은 자신들의 병장기를 스스로 거두고 눅눅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나무 가지 하나로 자신들의 평생을 바친 초식과 내공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친 운용. 그 압도적인 신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운용의 무공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다. 세 명의 무인은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들은 하운용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다. 사부가 되어주십시오. 묵검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무에 바쳐온 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저희의 무를 다시 세워주신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연검과 풍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간절히 청했다. 그러나 운용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먼 곳, 더 깊은 인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사부라는 무거운 명분 대신 더 순수하고 깊은 관계를 제안했다. 사부의 명분은 무겁다. 나는 그저 자네들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세 무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부라는 호칭보다 동생이라는 말이 그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울렸다. 일주일 이상 이어진 지옥 같은 대령과 세밀한 지도 속에 그들의 무공은 급속도로 정교해졌다. 하운용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묵검의 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고 단순히 무게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닌 검 끝에 실린 미세한 기운으로 적의 허시를 꿰뚫는 경지에 이르렀다. 영검의 신법은 그림자 그 자체가 되어 발자취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자랑하게 되었다. 풍검의 연검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뼈없는 낙지처럼 흐물거렸던 과거와 달리 강철 같은 유연함과 폭발적인 파괴력을 겸비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온용의 가르침 아래 진정한 무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운용은 이들과의 깊어진 신뢰를 통해 황궁 내부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독고왕과 연결된 배신자의 이름이었고 셋째 왕자인 현왕을 폐위시키고 반란을 꿈꾸는 둘째 왕자의 음모가 낙양의 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운용의 손에 들린 대나무 가지가 노을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암흑의 태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운용은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대환멸심법의 원리를 운용하여 적들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운용은 삼엄한 경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각에 단신으로 궁의 담장을 넘어다녔다. 그의 발걸음은 석분이 되어 흩날리던 바위처럼 소리 없이 단단하였고 대나무 가지 끝은 이제 단순한 나무의 결을 넘어 황궁의 기운을 가르는 무형의 검기를 머금고 있었다.